자,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불문법으로서 민법의 법원에 해당하는 것, 관습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습법도 법은 법이에요. 하지만 법률로서 성문법 다음에 적용되는 법이라고 얘기했죠. 관습법은 어떤 종류의 관습법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22회, 23회 연타로 나왔어요. 이건 이제 물권법의 내용을 이제 총칙에서 이제 끌어다가 냈는데 뭐 그런 구분은 이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관습법은 이제 성립 과정이 아마 앞으로는 시험에 나올 겁니다. 두 번 다 똑같은 내용으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성립 과정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오래된 관행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행되다가 대중들로부터 법적 확신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법이 되는데, 관습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재판상 판결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내용이 여기 관습법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관습법의 성립 요건, 거기에 이제 법적 내용에 관한 민사 관행, 민사 관례가 있을 것,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는 거고, 관행이 법 규범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의 법적 확신이 존재해야 될 것이라고 돼 있죠. 그 부분은 줄쳐놓습니다. 일반인들로부터 법적 확신을 갖게 될 것,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하단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책에 어떠한 법책이든지 헌법의 기본 질서에 반하는 것들은 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위헌 법률이다라고 하는 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기본 정신에 반하지 않아야 되고, 공소, 양성 및 강행 규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건 성문법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불문법으로서 관습법이 성문법에 반한다 그러면 무조건 효력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이제 성립식입니다. 기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억은 관행의 존재와 법적 확신을 성립 요건으로 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그 존재가 확인된다, 그건 줄쳐놓으셔야 됩니다. 나머지 니은과 디귿 같은 경우에는 니은과 디귿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관습법은 일반인의 법적 확신을 통해서 이미 존재한 것이다. 법원 판결은 관습법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자, 관습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여기 다시 오는 거예요. 관습법의 존재 유무에 관해서 재판에 쟁점이 됐습니다. 그럼 판사가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판사가 판단을 하는데, 관습법이 이거 법이잖아요. 그리고 법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거죠. 법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법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딜까요? 법원이죠, 법원. 판사들은 법원의 구성 요소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의 존재 유무가 재판상 쟁점이 됐을 때 과연 이게 관습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해야 됩니다. 직권조사 사항인 거예요. 다만 이걸 직권으로 판단하지 못할 때, 그때는 당사자가 주장해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권 판단 대상이다. 직권으로 판단하지 못할 때, 어디서 직권으로 판단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법원에서 판사들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주장 입증할 필요도 있고요. 요거하고 비교해서 항상 같이 봐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중요도는 이게 90이라고 한다면 이건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관습인 거죠. 여기는 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관습인 거예요. 관습인데 현재 존재하는 관습이다라고 해서 앞에다가 사실인 관습이다라고 하는 거를 붙여주는데, 이 사실인 관습도 뒤에 가면 계약 해석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당사자 거래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석하는 게 의사표시거든요. 이 의사표시는 의사표시하는 사람의 어떤 관행에 따라서 또는 거래 내역의 관행에 따라서 의사표시하는 사람의 습관에 따라서 의사표시 방식이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지역은 거래 관행이 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죠. 또 뭐 종목에 따라서 저기 어딘가요? 뭐 그 어시장 같은 데 가면은 거기 경매사가 뭐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손가락질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뭐 앞만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 자기가 사겠다고 하는 거고요. 또 어떤 지역은 또 이렇게 손들면 사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거래 관행인 거예요. 그런 사례도 있어요.
어시장에 가갖고 지금 뭐 그 저 경매가 한참 이루어지는데 건너편에 친구가 있으니까 어이 그러고 손들었는데 낙찰된 거. 실제 사례예요. 실제 사례고 시험에도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도 나온 사례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나는 친구 부르려고 손을 한번 해서 2번 흔들었을 뿐인데 이게 낙찰자로서 결정이 됐다? 왜 그러냐는 얘기죠. 그 시장에서는 이게 거래 관행상 응찰 행위로 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인 간섭도 말이죠. 재판의 쟁점이 될 수가 있어. 난 살라고 한 게 아니다. 네가 손들었기 때문에 너한테 낙찰이 됐고 다른 사람이 낙찰 기회를 빼앗았다. 이런 분쟁이 또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판사들이 다 알까요? 모르죠. 여기 우리 인천에 어떤 또는 뭐 저 부산에 또는 강원도 어디 그 어시장마다 이게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인 간섭은 재판상 쟁점이 됐을 때 당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주장해서 입증하는 거예요. 요거하고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른 게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했다가 법원이 모르면 당사자가 주장 입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되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인 간섭들 있죠. 이런 것까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당사자가 뭐라고 주장 입증하려고 해도 법원에서 직권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접근이 조금 다르죠. 암기하려고 그러면 머리 아파요. 관습 법은 판사들이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직권으로 판단하되 그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 갖고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당사자 보고 주장 입증하라고 할 수 있어요. 관습법은요. 근데 사실은 관습은 지역마다 다 다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가 뭐라고 주장 입증하든 일반화돼서 경험칙화되고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정도의 사실인 관습이 있잖아요. 이런 정도는 당사자가 뭐라고 주장 입증해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시장에서는 왼손 들어서 2번 흔들면 이게 내가 사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성립될 수도 있죠. 그래요. 그런 건 그 어시장에서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우리 명절 때 그 남자들 본가를 먼저 갑니까? 처가를 먼저 갑니까? 남성분들. 우리 여성분들은 친정 먼저 갑니까? 아니면 시댁을 먼저 갑니까? 시댁이 먼저 갑니까?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오셨나요? 예.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게 우리 사실은 관습이거든요. 그렇게 해왔던 관습인 거예요. 이건 법은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여성분들 친정 먼저, 처갓집 먼저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갔다 오면 시어머니가 손해배상 청구합니까? 그게 관습법이라고 한다면 이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죠.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건 관습법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남자 집에 먼저 간다라고 하는 거에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지만 재판상 쟁점이 됐다. 그럼 판사는 그거 몰라요? 판사도 알고 있겠죠? 알고 있으니까 이건 당사자 보고 주장 입증하시오라고 할 필요 없이 직권으로 판단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저희 집은요. 저희 집 먼저 남자가 와서 저희 집 먼저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마누라한테 맞아 죽어요. 우리 무조건 처갓집 먼저 가야 된다니까요. 라고 주장을 해도 판사가 그건 니네 집이나 그렇지 사회의 일반적인 사실인 관습은 그게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어느 정도 접근이 오셨죠? 예, 그래요. 핵심은 여기입니다.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되,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되, 직권으로 판단하지 못할 때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여기 90%, 요거 한 10% 정도입니다.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되, 당사자가 뭐라고 주장 입증해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아시겠죠? 예, 요거. 그래서, 디귿의 관습법은 법이다. 당사자가 운영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고려해야 되지만 법원이 이 모든 관습법의 존재와 내용을 모두 알 수는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판례에 의해서 확인된 관습법들이 있죠. 5개 있는데 이거 단순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 분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할 때 지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수목 미분리 과실들에 대한 공시 방법으로서 명인 방법 명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동산의 양도담보 있죠.
양. 그 다음에 사실혼제도 사.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놓을게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앞에다가 가로로 이렇게 묶어놓고 지분명사양 이렇게 한번 써놓을게요. 지분명사양. 지분명사양. 자, 요거예요. 요거만 관습법상 제도인 거예요. 지분명사양. 그럼 여기 있는 거 아닌 거 나오면은 관습법상 제도가 아니다 그래야 되겠죠. 자, 5글자 썼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우리 요거 뭘까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요? 네, 목소리 크게 하세요. 크게 하시는 거고. 전철이나 버스 타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러면요. 주변에서 자리 비켜줘요. 그죠? 여기서는 크게 해도 아무도 자리 안 비켜주죠. 예, 크게 하시고 목소리 크게 하는 게 기억력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험에 의하면요. 속으로 그냥 한번 읽는 거하고 목소리 한번 내는 거하고 38배 차이가 있대요. 기억력 유지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할 때 지예요. 뭐라 그랬죠? 이거는 분묘기지권 할 때 분이에요. 분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산소. 묘지를 분묘라고 하거든요. 저는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똥이요 그런데 그거는 분묘고 분묘입니다. 이거는 명인 방법이에요. 명인 방법은 뭐 하는 거냐면 이름 쓰는 거예요. 이름. 명인 방법이에요. 수목 미분리 과실에만 명인 방법이 인정이 돼요. 수목은 뭐예요? 나무 있죠, 나무. 또는 미분리 과실이다라고 하는 건요. 땅에 심어놓은 땅에서 나오는 뭡니까 그거 산삼 같은 거. 그다음에 과일 열매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미분리 과실, 농작물일 수도 있고 순수 농사를 지어서 만든 거면 농작물이고요. 자연적으로 생긴 거 이런 것들도 과실일 수 있어요. 미분리 과실. 분리되면 이거는 동산이 돼요. 미분리 과실 등에 대한 명인 방법. 그다음에 사실혼 제도 있죠. 사실혼. 사실혼의 배우자는 배우자입니까 아닙니까? 사실혼의 배우자. 예, 배우자예요. 사실혼의 배우자가 상속에 있어서만 조금 불이익이 있죠. 나머지 그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뭐 생명을 앗아갔다든지 어떤 그 불법 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 다 인정합니다. 사실혼의 배우자. 보통 우리가 가슴이 좀 뜨거워서 함께 조금 산다 이거는 사실혼 관계가 아닌 거예요. 사실혼 관계는 실제 혼인신고 법률로는 성립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모든 생활을 공유하고 있는 걸 사실혼 관계다. 그다음에 이거는 동산의 양도담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산의 양도담보. 자, 우리 시계 같은 거 전당포에 혹시 전당포 뭔지 아세요? 전당포? 네. 활용은 안 해보셨죠? 네. 전당포 저희들 때는 이제 대학 다닐 때 법전을 주로 이제 전당포에 학교 뒷문 쪽으로 가면 다 있었어요. 학교에 법전 갖다 맡기고 이제 좀 이렇게 돈 좀 얻어 쓰고 그랬는데.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좀 이렇게 돈 좀 얻어 쓰고 그랬는데 그 전당포가 뭐 하는 거냐면 우리 이게 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갖다 맡기고 책 같은 거 맡기고 돈 얻어다 쓰고 그다음에 나중에 갚기로 한 날 이자하고 원금 갖다 주고 물건 찾아오고 하는 게 이게 그 전당포인데 그거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우리 민법에 뒤에 가면 물권법 쪽에 가면 질권이라는 게 있어요. 질권. 그 질권이 그런 형식으로 어떤 담보를 맡기는 거거든요. 전당포. 그래서 질권이 발달돼서 전당포 영업으로 바뀐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이 돼 나간 건데 그럼 똑같은 동산인데 돼지나 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돼지나 닭. 돼지나 닭도 담보 맡기고 돈 얻어 쓰는 어떤 그 제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돈 있는 사람한테 가져가서 돼지 20마리 갖고 왔으니까 돈 빌려주시오. 그러면 그 집에 돼지 우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 돼지 20마리 네가 키우고 있어. 그 대신 갚기로 한 날 안 갚으면 그 돼지 내가 가져간다. 가져간다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다른 양도업자한테 저기 있는 돼지 20마리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담보를 맡기는 걸 양도담보라 그래. 양도. 소유권 이전하기로 한다. 뭐 하면 변제하지 않으면. 이걸 양도담보라고 얘기하는데 동산의 양도담보, 동산 중에서 이런 것들은 질권 설정이 가능하니까 질권으로 해결하지만 뭐 돼지나 닭이나 소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담보 제도가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때 그 담보가 동산의 양도담보 형식인 거예요.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1년 이내에 못 갚으면 이 짐승으로 주겠습니다. 이 소로 주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우리 옛날에 이제 연속국 같은데 이제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실 거예요. 송아지 나면, 암송아지 나면 서울에서 공부하는 아들의 학자금이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무조건 못 들었다 그래야 돼. 들었으면 연식 오래된 거예요. 얘가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송아지 낳았다라고 하면 이제 큰아들 학자금이야. 근데 그 송아지가 무슨 큰아들 학자금이에요. 서울에서 공부하는. 일단 가가지고 1년 후에 갚겠습니다. 1년 후에 못 갚으면 이 소를 키워서 1년 동안 내가 키우고 있다가 1년 후에 못 갚으면 소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대물변제죠. 물건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대물변제 이야기인 거야. 근데 그 안 갚으면 못 갚으면 그렇게 주겠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양도담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산의 양도담보, 그 개나 소나 뭐 이런 거, 돼지, 닭 이런 것들의 양도담보가 관습법상 제도였다. 과거부터 우리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자, 이건 뭐라 그랬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책 안 보고 읽는 거예요. 책 보고 읽는 거는 또 많이 효율이 떨어져요.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분묘기지권. 이거는 명인방법. 앞에 뭐가 붙어야 되죠? 수목과 미분류과실. 나무에다. 나무. 그다음에 과수원 같은 데 보면 농작물 같은 거 있잖아요. 과수원에 보면 열매들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상품화 될 때쯤 되면 뭐 씌워 놓죠, 이렇게. 물론 낙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씌워 놓는다고 하지만 거기에 무슨 농장 이름 써 갖고 이렇게 갖다 씌워 놓는 거예요. 그걸 띄는 순간 뭐가 되죠? 그럼 절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그걸 씌워 놓고 또 어떤 나무 같은 거 키우면서 뺑 둘러서 울타리 쳐놓고 입산 금지 사유지입니다라고 해서 소유자 뭐 어쩌고 누구 이렇게 써놓는 것도 있죠. 편말 붙여놓는 거 있죠. 이것도 명인 방법인 거예요. 뺑 돌아가면서 그 명인 방법이 이름 쓰는 거예요. 이름. 과거에는 소유권 공시가 거의 다 명인 방법에 의해서 있었어요. 여러분 책에다가 이름 쓰나요? 요즘에 책에 이름 써요? 안 써요? 써놓으시는 게 좋아요. 책에 이름 썼다고 해서 내 거라고 하는 어떤 확실한 그 소유권을 공시한 건 아니지만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입증 자료는 될 수 있어요. 책에다가 이름 썼다고 해서 내게 공시된 건 아니에요. 책에다 이름 써서 내게 공시됐다 그럼 여러분 나간 사이에 제가 제 이름 다 써요. 그렇죠? 네. 이게 명인 방법이거든요. 이름 쓰는 방법.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횡행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뭐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건 미분리 과실이나 수목 등에만 인정을 합니다. 옛날에는 부동산에도 명인 방법이 있었어요. 부동산 명인 방법 옛날에 어떻게 해서 성을 쌓잖아. 성을 쌓고 그 성마다 깃발에 이렇게 문장이 새겨져 있죠. 이런 것들이. 이런 걸 군데군데 갖다 이렇게 꼽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집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문패. 각 집에 문패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다 옛날부터 유래됐던 명인 방법인 거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은 뭐가 생겼어요? 등기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인 방법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꾸 하시는 우리 부모님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아버지 명의로 집이 이렇게 돼 있었고 문패가 아버지 함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네, 아버지 함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두 부분이 싸우시고 나면 물론 젊어서는 제가 볼 때 뭐 고개도 못 들었는데 연세 드시고 나니까 이제 만만해지셨죠. 그러니까 저한테 야 엄마 이름으로 명패 더 큰 거 해갖고 와. 우리 어머니는 여기다가 명패 붙이면 어머니 거니까
더 크게 해서 엄마 걸로 갖고 와. 이렇게 이제 싸우시고 말씀하셨던 거. 그러니까 그 어머님 생각에는 이거 붙이면 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과거에는 그런 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다 없어졌어요. 등기제도로 다 바뀌었고 뭐에만 미분리 과실과 수목에만 명인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요. 사실은 어디서 유래했냐면 옛날 우리 오래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청산가부들 보쌈한다 그러죠. 보쌈 먹는 거 말고 보쌈한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청산가부들한테만 옛날에 참 여성들에 대한 속박이 많았죠. 그래서 남편이 일찍 죽어요. 운동도 잘 안 하고 난잡하게 놀다가 죽습니다. 그것도 첫날 밤에 옛날에도 총각 파티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가서 기생집에서 놀다가 죽어가지고 아침에 그 뭡니까 구루마라고 하나요? 구루마에다가 거적대기에다 돌돌 말려갖고 오죠. 그럼 그 부인은 그냥 남편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이제 과부로 그러고 혼자 사는 겁니다. 그럼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좀 불쌍하잖아요. 불쌍하니까 그 돌쇠 마당새 개를 시켜갖고 저쪽 산 끝에다가 화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집 지어주고 너 새아씨 많이 모시고 거기 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느리 설득하죠. 그 며느리한테 밤에 같이 가서 거기 술락꾼들 저 포졸들 있잖아요. 그 시간에 지나가지 말라고 다 지시 다 해놓는 거예요. 지시해놓고 거기 가서 사는 겁니다. 그 대신 못 내려오죠. 잡으러 안 가는 거예요. 보쌈 성공하면 그래서 옛날부터 잡으러 안 간다는 얘기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서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관습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그게 우리 TV에서 봤을 때 보쌈 그렇게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들어가고 쌀자루에다가 담아갖고 나오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대한민국 여성들이 그래도 그때 그 시대에 쌀자루에 집어넣는데 어깨 들어주고 엉덩이 들어주면서 이렇게 협조한다고? 안 그러면 쌀자루에 집어넣어집니까? 더 웃기는 건 그 쌀자루 울러매고 담장을 넘어요? 도가니 다 나갑니다.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살았던 거예요. 그 사실혼제도 거기서부터 생긴 거예요. 동산의 양도담보는 아까 제가 개나 돼지나 닭 같은 것들 담보 맡기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그냥 암기만 해두세요. 뭐라 그랬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명인방법, 사실혼제도, 양도담보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요거 이외에는 관습법상 제도예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이것만 우리 판례가 확인해준 관습법상 제도 요거 5개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명인방법, 양도담보, 사실혼제도 있죠. 그럼 그 밑에 이제 그 판례가 온천권, 관습법상 사도통행권, 근린공원권 이런 것들은 관습법상 제도라고 볼 수 없죠. 자, 다시 제 얼굴 쳐다보세요. 여기서 또 막히면 안 되는 거야. 여태 지금 우리 관습법상 제도 몇 개 얘기했죠? 5개. 그럼 관습법상 제도 이거 5개 이외에는 관습법상 제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천권 없었죠. 사도통행권 없었죠. 근린공원 이용권 없었잖아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 이런 거 없었죠. 다시 한번 관습법상 제도 몇 개 있었다고요? 5개. 이거 이외에는 관습법상 제도에 아니에요. 아닌 거야. 뭘 들이대도 무슨 제도를 생전 처음 듣는 거시기권 같은 거 얘기해도 이건 관습법상 제도도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관습법상 제도 5개를 공부하고 나서 나머지는 다 무조건 관습법상 제도가 아니다라고 밀어붙이면서 시험장에 가서도 골라내는 과감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요 5개 관습법상 제도 이거 5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습법상 제도 5개, 요거 이외에는 관습법상 제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나머지 온천권 아니다죠. 사도통행권 아니다. 공원이용권 아니다.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넘기기 전에 그 위에 보시면요. 그 우리 종중이라는 거 아시죠? 종중? 종중이라고 하는 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씨족 집단인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신가인데 평산신씨 문의공파예요. 그럼 우리도 종중이 있어요. 그렇겠죠? 여러분도 무슨 씨 무슨 파 이런 거 있죠?
그 종중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불합리하게도 과거에는 여성들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잘 모르는 개념일 거예요. 예, 젊은 분들이라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공동연하게 했던 얘기가 출가 외인이에요. 시집가면 다른 집 사람이다 그런 의미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모든 제도가 남성 위주로 만들어졌던 그 사회에 만연했던 제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종중의 구성원의 지위라고 하는 게 출생에 의해서 비롯되는 성별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은 여성분들은 여성이 되고 싶어서 여성이 된 게 아니고 남성분들도 남성이 되고 싶어서 남성이 된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연적 섭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별에 의해서 특별한 지위나 자격이 주어진다 또는 특별한 지위나 자격이 박탈이 된다라고 하는 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종중 구성원을 성년 남자로만 했던 종로의 관습법상 제도는 이제 폐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헌법의 기본 질서에 반한다.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특별히 다른 판결이 없어도 남녀 공이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는 종중의 구성원은 남성만 될까요? 아니면 여성도 될까요? 여성도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관습법상 제도가 생긴 거예요?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악습이 폐지된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관습법이 성립한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악습이 폐지가 된 거겠죠. 접근이 가능하십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네, 요거 이해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3번하고 4번 판례 있죠? 3번하고 4번 판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고 머릿속에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자, 제 손 잠깐 쳐다보세요. 자, 여성들 종중 구성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년이 되면 무조건 여성도 종중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새로운 관습법상 제도를 만든 겁니까? 기존의 악습을 폐지한 겁니까? 기존의 악습을 폐지한 것이지 새로운 관습법상 제도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응용돼서 나오는 판례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럼 종중 총회하려면 남성 종원들에게만 통제해야 돼? 여성 종원도 통제해야 돼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통제해야 돼요. 다 해야 되죠. 의무적으로 통제해야 되죠. 종중 구성원들 모두에게 통제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그러면 여성 종원에게 통제하지 아니하고 종중총회가 열렸대요. 그럼 그 종중총회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은 무효가 돼야 됩니까? 유효가 돼야 됩니까? 무효가 돼야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요. 거기 판례가 지금 1번서부터 시작해서 5번 판례까지가 다 그 내용인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3번, 4번 판례 있죠? 3번, 4번 판례 그 내용이 좀 핵심 내용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넘겨보실게요. 성문법에 대한 관습법의 지위나 효력은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성문법이 없으면 뭐가 적용된다 그랬죠? 관습법이 적용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관습법은 성문법에 무슨 효력이 있다? 보충적 효력이 있다.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 니은의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시험에 이제 그 부분이 나와요. 우선적 효력을 줄쳐 놓으셔야 됩니다. 32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건 상법에도 관습법이 있어요. 자, 상관습법은 관습자 빼면 상법이죠. 네? 다시 상관습법은 일종의 상법이잖아요. 상법은 민법의 무슨 법이에요? 특별법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성문민법과 상관습법이 서로 충돌하면 뭐가 우선해야 돼요? 상관습법이 우선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니까 상관습법이 우선한다. 이해하셨습니까? 그거 하나. 원래는 뭐야? 보충적 효력이다라고 하는 거야. 관습법은 성문법에 보충적 효력만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적 효력이 있을 수 있고 우선적 효력이다라고 하는 건 나왔다 그러면 100% 이걸로 나와요. 상관습법과 뭐죠? 성문민법이 서로 충돌했을 때.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사실인 관습과 기타는 안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물권법 공부할 때 할게요.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을 비교하는 게 나오죠. 그죠? 여기서 다 보실 게 아니라 주장 입증 책임인데 이것도 다 공부했어요. 그 주장 입증 책임 세 번째 칸에 있죠. 양쪽에 다. 그래서 주장 입증 책임만 양쪽 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자, 그 부분도 설명 제가 지금 한 5번쯤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손바닥 한번 볼게요. 관습법은 누가 판단해야 되죠? 직권 판단해야 되죠. 직권 판단하지 못할 때 당사자가 주장 입증한다 그랬죠. 사실은 관습은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 주장 입증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라. 그래서 접근 방식이 약간 차이가 나죠. 완전히 반대는 아니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 입증 책임만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당사자 주장 입증을 기다림 없이 법원의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는 것이 관습법이다. 그러나 모든 관습법을 법원이 다 알 수 없고 관습의 법적 확신 여부도 법원이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관습법의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하 입증할 필요도 있다. 관습법이 없고요. 오른쪽 칸에는 사실인 관습입니다. 사실인 관습은 법령과 같은 효력이 없습니다. 원칙상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실인 관습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일종의 경험칙에 속하고 경험칙은 일종의 법칙이다. 당사자 주장 입증 구애됨이 없이 법원이 직권에 의해서 판단할 수도 있다. 그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자, 우리 이제 위임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책에는 없는 건데 잠깐만 볼게요. 위임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어느 법에서 뭔가 이렇게 규정하다가 여기 들어갈 내용이 너무 많은 거야. 굉장히 많아요. 여기 들어갈 내용이. 법전이 너무 복잡하고 두꺼워질 것 같으면 하위법에다가 여기를 정한다. 여기에 따른다. 그럼 하위법, 이걸 이제 위임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위법에 어떤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을 여기다가 다 써야 되는데 혹시 그냥 여기다가 여기 있는 이 법에 따른다라고 해놨으면 여기 있는 내용이 결국은 여기 있는 게 여기로 다 들어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걸 위임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임 규정. 자, 우리 규정 중에서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강행 규정인데 강행 규정에서 혹시 사실인 관습에 따른다. 그렇다고 한다면 X, X, Y, Y, Z에 관련된 내용은 어떤 분이 Z 그러니까 재수 없다 그러더라. Z에 관련된 내용은 X, X, Y, Y, Z에 관련된 내용은 뭐에 따른다? 사실인 관습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강행법규에. 그러면 X, X, Y, Y, Z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거기는 무조건 뭘 적용해야 되는 거죠? 사실인 관습에 적용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임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사실인 관습은 뭐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죠? 강행 규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위임 규정이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인 관습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일반적인 관행으로서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위임 규정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가 될 수도 있다? 강행 규정적 효력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인 관습뿐만 아니라 관습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어디 있는 어떤 관습법에 의한다. 근데 이게 강행 규정이다. 그럼 이것도 무조건 뭐하고 똑같아? 강행 규정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관습뿐만 아니라 대통령 명령이에요. 대통령 명령도 강행 규정에서 대통령 명령에 따른다. 그럼 이건 대통령 명령이지만 강행 규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겠죠. 이런 걸 다 뭐라 그래요? 위임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위임했어? 대통령 명령에 위임했다. 어디에 위임했다? 사실인 관습에 위임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인 관습이라고 해서 딱 고착화돼서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되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혹시 이 사실인 관습이 위임 규정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이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직권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학이 좀 어렵습니다. 특히 민법이. 그래서 이런 위임 규정에 의해서 대등한 효력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23회 기출 문제는 이번 과정에는 한번 제가 안 풀 겁니다. 안 풀 건데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한 번째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 요것만 하나 풀어드릴게요. 그 2번 해보세요. 소유권의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이 인정이 된다. 그래요? 우리 관습법상 제도 몇 개 했죠? 5개. 그 안에 안 들어가면 무조건 뭐야? 관습법상 제도 아니죠? 자, 그래서 답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다 볼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거기서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네. 자, 이런 것도 공부의 방법이에요. 오른쪽 페이지 가면 이제 조리죠, 조리. 조리라고 하는 건 법원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근데 법에, 참 죄송합니다. 조리도 법원이었죠. 하지만 법은 아니었습니다. 법은 아니었고,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 한번 보세요. 법의 흠결과 조리에 의한 재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볼게요. 여기까지는 법이었잖아요. 법률, 관습법까지는 법이었죠. 조리는 법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법이 없으면 재판해야 돼, 말아야 돼? 재판해야 되죠. 그때 적용하는 게 뭐다? 조리다. 이 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자연의 섭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게 조리인데 당연히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리인데 우리 민법에서 조리와 가장 유사한 말이 뭡니까? 신의칙인 거예요. 공법 과정에서 조리와 가장 유사한 게 뭐야? 사회 정의다 뭐라고 한다면 민법에서는 신의칙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의 흠결과 조리에 의한 재판이다라고 하는 동그라미 2번 있죠? 거기 굵은 글씨만 좀 줄쳐놓을게요. 법의 흠결이 있으면 조리에 의해서 재판을 하고 그다음에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민법 제1조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리의 법원성은 당연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3번도 굵은 글씨만 줄 좀 쳐놓고요. 자, 그다음에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한다라고 합니다. 이 판례는 법률은 아니에요. 판례는 법원의 판단인 거예요. 법원의 판단. 그래서 판례는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3번에 있는 내용이 있죠. 동그라미 3번. 그거는 다 줄쳐놓고요. 네, 동그라미 3번. 상급법원에 있어서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법적 구속력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사건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하급심을 사실상 구속하는 구속력이 있다. 자, 우리 법원은 대법원이 있죠. 고등법원이 있어요.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예, 여기 이제 보통 1심, 2심, 3심이라고 하는데 지방법원에서 1심, 2심 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1심, 2심을 지방법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조그마한 사건이죠. 조그마한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심이 1심 재판부면 지방법원 합의부가 2심 재판부가 되고 언제나 3심은 뭐예요? 대법원입니다. 복잡한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 재판부가 되고 고등법원이 2심 재판부가 되고 항상 최종심은 대법원이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우리 편하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심에서 A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 2심에서 B라고 나왔다. 그럼 이거 파기되는 거죠. 여기도 무슨 효력이 부여되는 겁니까? B의 효력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가갖고 이거는 A가 맞다라고 파기환송이 되면 결국은 여기도 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고단번에 아주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똑같은 사건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주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그럼 이건 무조건 A가 돼야 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또 B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고등법원에서도 또 B로 나왔다. 근데 대법원에서 이것들이 그냥 그러고 A로 판시해버렸다? 그럼 이건 다 효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겁니다. 또 아주 유사한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여기 C라고 판단했네요. 그때 여기도 또 C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때 대법원에서도 또 C라고 판단해버렸어요.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C가 되는 거죠. 그럼 다 불이익을 본 사람이 A, C, 여긴 A였는데 왜 여기는 왜 C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판결이 원래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 있어서 판단이 이렇게 1심, 2심, 3심 이렇게 이루어지고 여기 하급심이고 올라갈수록 상급심이거든요. 상급법원에 있어서 재판에 있어서 판단은
당의 사건에 있어서만 하급심을 구속하는 것이지 유사한 다른 사건을 구속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바뀔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사건들이 있죠. 이런 사건들은 전부 다 전원합의체에 붙여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판결은 여기에만 미치는 거지 기존의 판결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판단은 당해예요. 당해. 거기 당해에다가 밑줄 쳐놓고 별표도 하나 해놓으세요. 유사한 다른 사건 아닙니다. 그거는 바뀌었다 그러면 무조건 유사한 다른 사건으로 바뀌어 나옵니다. 당해 사건에 있어서만 하급심을 기속한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법전의 재정, 그래서 뭐 그 재정 경과 과정이 이게 조금 어려운 시험에는 이걸 항상 시험을 내는데 우리는 요거까지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단지 이제 현재 우리 민법상의 제도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 심각할 거 없어요. 그거 그냥 넘기세요. 제 말 믿으셔야 돼요. 제 말 믿고 넘기셔야지. 자, 우리 자녀의 성과 본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자녀의 성과 본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 있어요. 자녀의 성과 본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성에서 엄마 성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혼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이혼하는 과정에 바꿀 수 있어요. 혼인 중에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런가요? 몰라요. 저는 어려서 최진실 잘 몰라요. 자, 그런 거 하여튼 그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성과본 선택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 동본은 혼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성 동본이 혼인할 수 있나요? 친족 관계만 아니면 혼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성 동본 혼인 못하는 때가 있었죠. 지금 혼인할 수 있다. 이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여성이 사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게 되면 재혼을 하려면 재혼 금지 기간이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어야 되는 거야. 이건 왜 그러냐면 포태 가능성, 임신 가능성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때는 의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여성이 임신했는지 확인은 뭐 좀 시간이 좀 지나야 확인이 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6개월이 지나야만 재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일주일만 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재혼 금지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게 속된 말로 남편 사망 신고하고 그 뒷장에다가 혼인 신고서 붙여갖고 다시 재혼해도 관계없어요.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지금 현재 무능력자 제도는 뭐 이건 지금 얘기하면 더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겁니다. 뭐 그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민법의 기본 원리. 자, 민법이라고 하는 건 재산 거래에 관련된 법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재산 거래인데 우리 같은 서민들이 재산 거래할 때 적용하기 위한 법이 민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서민들한테 재산권이 인정된 게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 인류가 만 몇 년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우리 서민들한테 재산권이 인정된 건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몇백 년 안 됩니다. 자, 그 전에는 왕조 국가 시대에 모든 게 다 왕 거예요. 왕이 지나가다가 저거 갖고 와. 그런 거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뺏긴 사람들은 무슨 우드 저 숲속에 있으면서 그 숲속에서 로빈훗을 만들어내고 우리 길동이 만들어내고 뭐 이러고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왕 되게 웃기는 거 아니냐? 우리가 내는 세금 갖고 먹고 살아요. 시민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서민들은 책을 못 읽게 했어요. 왜냐하면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자라나잖아요. 그럼 저항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뭐 르네상스네 문해부흥이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 출판 문화가 발달되고 다양한 어떤 서적들이 나오다 보니까 서민들이 책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책을 쉽게 접근하다 보니까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는 게 이제 뭡니까? 시민혁명이 생겨납니다. 시민혁명, 명예혁명, 권리장전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면서 시민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요. 과거에는 왕이 그냥 속박하고 왕이 달라 그러면 무조건 다 줬지만 이제는 어떤 생각이에요? 무슨 소리냐? 왕도 우리가 내는 세금 갖고 먹고 사는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활동해야 되는 존재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거 있죠. 왕권 신수. 왕권은 어떻게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게 왕권 신수설이었는데 이게 이제 파기가 돼요. 그래서 사회계약설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결국은 국민과의 약속에 의해서 국민이 세금 내는 대신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국민주권론, 국민주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시죠? 이런 것들이 중세시대에 막 이렇게 생겨요. 생기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사유재산권 보장인 거예요. 사유재산권을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유재산의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거기서 생깁니다. 그럼 소유권 절대적으로 보호가 되면 그 소유권을 더 많이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과 계약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지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무과실 책임론인 거예요. 과실 책임주의, 과실 책임의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근대 민법의 가장 큰 원리는 제일 먼저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 계약 자유의 원칙, 그다음에 과실 책임의 원칙이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왕이나 국가는 소유권 거래 활동에 개입하지 않고 범죄 예방에만 집중해라라고 하는 게 경찰 국가인 거예요. 그게요. 그 자유방임 사상과 함께 경찰 국가 제도가 이제 생기고요. 그리고 계약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재산권을 막 남용해 가면서 돈이 좀 부족한 사람을 압박해서 모두 뺏어버립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활성화되면서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시장에서 한번 몰락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몰락을 하면서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어떤 계층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계층 간의 갈등이 생겨요. 이게 이제 사회를 파괴하는 정도까지 이제 위험한 상황이 이루어지죠. 그 틈을 타서 생긴 게 뭡니까? 공산주의인 거예요. 프롤레타리아 혁명론, 무슨 뭐 블루 칼라가 어떠네, 뭐 계급 투쟁론. 여기서 계급은 자본가 계급하고 노동자 계급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하게 되고 사회 전체적인 불안적인 요소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간의 경제 활동에도 불공정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생겼다. 이런 명분이 생기죠. 그때 이제 1920년대 경제 세계 대공황이 와요. 미국 경제가 완전히 폭락을 하고 세계 대경제공황이 오죠. 근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소련이죠. 그때 당시 소련은 이제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계획 경제를 이제 실시하고 있었던 나라인데 소련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도 국가에서 조금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 개입이 뭐냐? 돈 있는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어떤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정부에서 개인 간의 거래 관계에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근대 민법에서 아주 최고의 원리로 생각했던 소유권 절대, 계약 자유, 과실 책임의 원칙이 공공복리의 개념이 하나가 딱 도입이 되다 보니까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호하기는 하되 소유권은 소유권을 남용하는 식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도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절대가 아니라 소유권 상대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계약자의 원칙에 공공복리의 개념이 하나가 개입이 됩니다. 개입이 되니까 자유롭게 계약을 인정하되 공정한 계약을 체결해라라고 해서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그래서 우리 근로계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이나 뭐 아니면 기타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죠.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자, 어떤 회사에서 직원 모집을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회사의 운명과 같이 할 가족을 찾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월급 1,000만 원
월 1,000만 원, 주 4일 근무, 그다음에 휴가 2달 보장, 60일 보장. 그래요. 그리고 하루 6시간 근무.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되죠. 그런데 한 명밖에 안 뽑는데요. 학력 불문이야. 경력 불문이야. 성실하고 착하기만 하면 돼요. 정말로 회사를 위하는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회사를 위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이제 원서 접수 냈습니다. 10명 왔대요. 10명 왔는데 1번한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봐요? 어떤 마음으로 근무하겠습니까? 그러면 예, 열과 성을 다해서 근무하겠습니다. 이제 2번 좋습니다. 2번한테 물어보죠. 2번 뭐라 그러겠까요? 뼈와 살을 바쳐서 근무하겠습니다. 3번 뭐라 그럴까요? 왜 4일 근무합니까? 6일을 근무해야죠. 저는 6일 동안 근무하겠습니다. 5번은요. 저는 6일 근무하는 것뿐만 아니라 월급 1,000만 원 너무 많아요. 반만 주세요. 그럼 6번 더 세게 해야 되죠. 저는 7일 근무하겠습니다. 8번은요. 저는 300만 받겠습니다. 9번 뭐라 그래? 저는 100만 원만 받아야 되죠. 10번은요. 반만 매겨주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계약자의 원칙을 무제한으로 인정해주면 가진 자들이 이런 식의 어떤 부당한 경쟁을 붙여서 자기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거기가 그 부분이 특히 많이 만연했던 게 뭐냐면 노동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의 노동력 착취 부분에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법이라고 하는 근로기준법, 노동법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하되 공정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도입이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실책임의 원칙에 무과실 책임론이 또 가미가 돼요. 이건 기존에 있던 소유권 절대, 계약자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포기한 게 아니야. 포기한 게 아니고 거기에 공공복리의 개념이 하나가 도입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소유권 상대의 원칙. 소유권은 무조건 인정해주되 남용하는 방식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계약자의 원칙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되 공정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계약 공정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 무과실책임론으로 바뀌어 나간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가진 자들이 생산 능력을 넓히는 거예요. 공장이 커지죠. 회사가 커집니다. 이거 다 사장이 혼자 할 수 있나요? 혼자 거래 다 할 수 있나요? 아닌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각 파트별로 책임자를 정해줘요. 그리고 거기서 또 경쟁을 시켜버립니다. 경쟁을 시켜버리면 A, B, C, D 이사 중에서 그래도 좀 더 보너스 많이 받고 진급을 좀 더 빨리 하고 싶은 이사들은 편법도 쓰고 불법 행위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회사나 자본가에게는 이익을 주지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그 개인 이사가 지는 경우가 만연했었던 거예요. 이때는 그 개인 이사도 처벌하지만 그 회사도 같이 처벌하겠다. 회사는 아무 잘못 없잖아요. 아무 잘못 없어도 벌금형 정도는 같이 부과하겠다. 이런 개념이 도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과실은 없어도 어떻게 된다? 무과실 책임론에 의해서 손해배상 내지는 아니면 어떻게 벌금 정도는 부과하겠다. 그런 개념이 도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소유권 절대, 계약 자유, 과실 책임의 원칙이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였다고 한다면 이건 개인적 자유주의를 최대한 보장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공공복리의 개념을 도입을 했다. 그래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뭘로 바뀌었다? 소유권 상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이 계약 공정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 무과실 책임론으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죠. 내용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에 공공복리의 개념이 추가가 된 거예요? 추가된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를 포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개념 정도만 접근하시면 되고 여기는 그 정도로 합니다. 더 깊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넘겨보시고요. 그러면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는 뭐냐?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우리 민법은 195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민법은 현대 민법일까요? 아니면 근대 민법일까요? 현대 민법이겠죠. 그럼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는 공공복리일까요? 아니면은 개인적 자유주의일까요? 공공복리가 최고의 원리겠죠. 사적 자치보다는 공공복리가 최고의 원리가 된다.
뭐 이런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쉬었다가 민법에 해석하겠습니다.